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날씨가 다시 한겨울입니다. 제주와 강원엔 폭설이 예상되고 수도권은 영하의 기온이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출근길 안전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사직서를 낸 전공의가 9,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전공의 10명 중 7명꼴입니다.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올려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친이재명계가 12명이 공천되면서 내부 갈등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한편 대정부 질문에선 이틀막 정권, 종북정당 이런 여야 간의 날선 표현이 쏟아졌습니다. 미국 대선이 8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재집권하면 사상 최대의 이민자 추방이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나선 분들 다시 한겨울을 맞으셨죠? 어제 전국적인 폭설이 내린 가운데 중부지방은 영하의 기온으로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는 아직도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서울 아침 출근길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인아 기자, 눈은 어제 그쳤지만 추위는 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 공덕역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영하의 기온으로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오늘 모두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도를 기록했는데요. 현재 바람 때문에 체감 기온은 영하 3, 4도를 오가고 있습니다. 지금 출근하시는 분들은 추운 날씨 말고도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새벽 5시 반부터 서울 시내 도로 곳곳을 살펴봤는데요. 대부분 제설 작업이 돼 있었지만 낮은 기온 때문에 빙판으로 얼어붙은 곳들이 많았습니다. 신호등이나 인도 일부에는 눈이 쌓여 있기도 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특히 도로 위 블랙아이스가 보이지 않게 숨어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눈길 피해는 어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승환 기자의 리포트 계속 보시겠습니다. 눈 내린 아침, 비탈진 주택가 주민들이 우산을 지팡이 삼아 잔뜩 움츠리고 종종 걸음을 칩니다. 한 5분이면 내려올 수 있는데 한 15분 정도 걸려서. 넘어지면 끝난다.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눈이 그대로인 인도보다 차가 지나면은 바퀴 자국을 따라 걷는 게 그나마 덜 미끄럽습니다. 따라서 찻길로 걷다가 느릿느릿 움직이는 화물차와 마주쳤습니다. 차를 모는 사람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같은 날씨면 좀 어때요? 좀 가기가 싫죠. 지방 가는 걸 약속해놨기 때문에 가는 거지 그러면 안 가요. 미화원은 차로 다니는 걸 포기했습니다. 대신 끌판에 집집마다 놓인 쓰레기를 모아 내려옵니다. 차가 골목골목을 못 들어가기 때문에 전부 손으로 수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옆에서 눈을 치우는 건 결국 골목 주민들입니다. 안 치우면은 넘어지니까 할머니들 넘어지고 무릎 깨지고. 물하고 곁들여서 갖고 무게가 2배 이상 나가. 제설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데다 장비가 들어오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부천시에선 제설차가 가파른 오르막길을 오르다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제설차가 넘어진 자리엔 곳곳에 염화칼슘이 뿌려져 있습니다. 보행로 안전펜스도 뽑혀 날아가면서 바로 옆 식당 유리창을 모두 부쉈습니다. 제설 사각지대, 더 살피지 않으면 불편할 뿐 아니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네, 눈길 피해 더 이어지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정 기자, 오늘도 계속 눈이 내리는 곳이 있나요? 네, 기상청은 제주도 산지 지역을 중심으로 오늘 새벽 대설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또 강원 지역에도 오늘 눈이 계속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 산지는 이미 쌓인 눈이 많은데도 많은 곳은 15cm까지 눈이 쌓일 전망이라 안전사고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그러면 주말 날씨 좀 전해주시죠. 네, 주말에는 곳곳에 비 소식이 예보돼 있습니다. 강원과 전남은 5mm 미만, 제주도는 많게는 30mm까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기온은 당분간 영하의 날씨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은 오늘보다도 기온이 더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공덕역에서 JTBC 정인아입니다. 오늘 새벽 1시 20분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인근 공사 현장에 컨테이너에서 불이 났습니다. 출동한 소방은 40여 분 만에 불을 껐고 다행히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확장을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인 곳으로 일반인이 오가는 지역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료 파업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의사 집단 행동에 대처하기 위해 중대본 회의를 엽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기 때문입니다. 사직서를 낸 전공의는 점점 늘어나 이제 9,200명, 전체 전공의의 75%를 넘어섰습니다. 환자들은 병상 100개가 기준인 2차 종합병원으로 향하는 중인데 이마저도 얼마나 버틸지 알 수 없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2차 종합병원 응급실입니다. 응급실 인력 부족으로 응급 진료가 지연될 수 있다는 공지가 붙었습니다. 응급실에 공지로 요즘 병원들 다 게재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급건이 있다 보니까 대기가 더 길어질 수 있는 상황. 또 다른 종합병원은 환자들에게 전공의 무기한 파업으로 진료 지연이 예상된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빅5를 비롯한 3차 상급 종합병원에서 전공의가 이탈하면서 그 여파가 2차 종합병원으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환자들은 진료에 차질이 생길까 걱정이 큽니다. 그리고 다른 병원 찾아야 되면 엄청 불편하겠지 뭐. 걱정이에요. 그래서. 공공의료기관도 비상입니다. 비상진료체계를 시작한 인천의료원의 응급실입니다. 이곳에서는 다른 병원에서 받지 못하는 중증 응급 환자를 언제든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에 이제 환자가 많이 올 경우에는 응급실에 혼자 지금은 전문의가 있는데 한 분이 더 투입이 돼서 두 분이 본다든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릅니다. 전공의 12명 중 10명이 떠난 상황입니다. 지금은 간신히 버티지만 과부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낮에 근무하던 전문의들이 지금 교대로 해서 밤에 당직을 서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오래가게 되면 아마 일반적인 진료나 또는 지금 있는 전문의들의 소진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죠. 전공의 9,275명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는 8,000명이 넘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그러면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을 들어보겠습니다. 7가지 요구사항 중 하나는 주 80시간에 달하는 의사들의 긴 노동시간을 줄여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의사를 늘리는 건 안 된다고 합니다. 정부도 여론도 모순이라고 지적합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서울대병원 전체 의사의 46%는 전공의입니다. 빅5 등 상급 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대체로 40% 안팎입니다. 전공의는 수련을 받는 상태지만 근로자이기도 해서 전문의와 함께 수술이나 진찰 등을 합니다. 이 때문에 전공의가 대거 이탈하면 의료 공백이 클 수밖에 없어 의대 증원이 막힌 한 요인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전공의들은 정부가 내놓은 필수 의료 정책들과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라고 주장합니다.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 여론은 싸늘합니다. 의사 늘려야지 뭐 국민들이 불편하면 늘려야지 맞지. 그게 자기들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말이 아니지. 전공의들은 주 80시간 노동과 수련병원의 부족한 전문의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저희 전공의협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이 뭐냐면 병원에서 전문의를 많이 뽑아라. 예를 들어서 환자 15명당 전문의 1명을 뽑도록 기준을 만들던지. 이렇게 하려면 의사 수를 늘릴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가겠다라고 정부가 선언했는데 그렇게 되려면 지금 봉직이들을 더 많이 채용을 해야 됩니다. 또 제도와 수가나 이런 제도들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또 정부는 올해 전공의의 36시간 연속 근무를 줄이는 시범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선 여야의 날선 공방이 오갔습니다. 대통령실의 과잉 경호 논란과 의사 증원 등이 주제였는데요. 민주당은 입틀막 정권이냐 비판을 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종북 정당이냐며 이런 표현들 주고받았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경호 논란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여론을 듣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요즘 온라인에 보면 시민들이 말하지 못하도록 입을 틀어막아서 입틀막, 시민들의 말을 전혀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아서 귀틀막, 진실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려서
논틀막, 그래서 삼틀막. 한 총리는 매뉴얼에 따른 조치라고 해명했습니다. 그거는 경호의 매뉴얼에 따라서 국가 원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취한 그러한 조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 침해라는 주장까지 나왔고 한 총리는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경호 근거로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지키지 않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건 경호법을 지킨 겁니까? 헌법을 위반한 겁니까? 저는 그거는 의원님께서 조금 너무 나가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재차 거론하며 정부 여당이 과도한 보호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방탄으로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고 법치가 붕괴하고 권력 사유화가 정점을 향해서 치닫지 않도록 총리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주도로 구성된 비례연합정당에 진보당이 포함되는 것을 두고도 국민의힘은 거세게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이 2014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정당이라며 해산시킨 통진당 이정희, 이석기의 추종자들을 다시 국회로 불러들이는 위험천만한 불장난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스스로 종북 정당으로 커밍아웃을 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의대 증원 문제를 두고도 정부는 협상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께서 누군가 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치 쇼를 벌이고 있는 거다. 의학의 그 정원이라는 것은 협상을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가 하는 거를 정말 과학과 진실에 기초를 해가지고 정치쇼가 아니죠. 네. 그런데 민주당도 원래는 지난 정부에서 의료 정원 확대를 꾀하다가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가 오늘 국회에선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열립니다. 여야는 현 정부의 경제, 조세 정책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일 걸로 보입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이런 가운데 총선 공천을 둘러싼 정치권 상황은 말 그대로 혼란입니다. 특히 민주당의 내부 갈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12명이 공천장을 받았는데 대부분 친이재명계였고 비명계 현역 의원들은 줄줄이 사라졌습니다. 한 의원은 사천이라며 당대표실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노웅래 의원이 당대표 회의실 바닥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밤샘 농성을 하겠다며 침낭도 가져왔습니다. 나만 금품 관련한 지금 재판받고 있네? 예? 다 똑같이 지금 받고 있잖아. 시스템 공천이 아니라 인위적인 공천, 사천을 한다 그런다면 우리는 100전 100패 이번 총선 집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사실상의 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한 겁니다. 서울 마포갑 외에도 동작을 등 5개 지역구가 전략선거구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노 의원과 함께 이수진, 김민철, 양기대 의원과 경기 광명을 도전자인 양이원영 의원이 사실상 컷오프 된 겁니다. 이수진 의원은 즉각 탈당을 선언하며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저는 위기 때마다 이재명 대표를 앞장서서 지지하고 도왔고 오늘의 당대표를 만드는데 그 누구보다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회합니다. 하위 10%에 포함돼 재심을 신청했던 비명계 박용진 의원은 하루 만에 기각 통보를 받았습니다. 반면 친명계인 박찬대, 장경태 최고위원과 안규백 전략공간위원장 등 현역 의원 10명과 황명선 전 논산시장 등 원외 인사 2명이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12명 중 대부분이 친명 인사로 분류됩니다. 결과가 발표된 민주당 1차 경선에서도 현역 의원 5명이 패배했고 이 자리는 친명 원외 인사들이 채웠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한쪽이 물갈이 공천하느라 시끄럽다면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물갈이가 너무 없어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현역 의원 중에 공천에서 배제된 인원이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영남권 등 초우세 지역의 공천은 아직인데 오는 29일 특검법 표결 때까지 의원의 표 이탈을 막기 위한 게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전체 253개 가운데 69개 지역구의 공천 심사 결과 발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지지 기반인 서울, 강남, 가불병과 서초울 등 4군데, 대구, 경북 지역구 8곳도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좀 기다려보세요.
좋은 결론이 날 것 같아요. 계속 회의하면서 그 부분 계속 토론하고 있거든요. 일각에선 컷오프에 반발한 의원들이 이탈할 것을 우려해 발표를 최대한 미루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민주당이 오는 29일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예고했는데 여당에서 최소 17명의 의원들만 찬성표를 던지면 재의결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권력 카르텔이 제 식구 봐주기로 진실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실제 공천 결과 발표를 최대한 늦췄으면 좋겠다는 원내 지도부의 의견이 공관위에 전달된 것으로도 전해집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공관위는 8.6 운동권 대표주자였던 함은경 민주화운동 동지회 회장에게 수도권 출마를 제안했습니다. 다만 함 회장은 이철규 공관위원을 만나 수도권 출마를 제안받았으나 비례대표를 원한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소셜픽입니다. 프로게이머 출신 스트리머 류재홍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21일 새벽에 크게 교통사고가 났는데 30곳 가까이 병원을 돌았지만 8시간 넘게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의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새벽 3시? 2시? 그쯤이었는데 전화를 한 20-30군데를 돌렸는데 의사분들이 안 계신다 그래가지고 생명의 지장은 지금은 없어요. 있을 뻔했어. 바로 치료를 못 받아가지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류 선수는 과거엔 프로게이머로 지금은 인터넷 방송인으로 활동 중입니다. 해외에서도 유명한 선수인데요. Who do you know? It's a gamer. Game? 의료 대란이 정말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걸 실감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류 선수의 빠른 회복을 빕니다. 귀농, 귀촌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경남의 마을로 귀농한 한 유튜버가 1년 동안 올린 영상의 변화가 화제입니다. 원래는 시골 동물들과 놀고 눈 내린 과수원 풍경에 감동하던 유튜브 채널이었는데 어느새 시골의 악습을 고발하는 영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유튜버는 마을 이장과 약속하고 과수원을 임대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갑자기 주인이 나타나 나가라고 하고 귀농을 도와야 할 정부 공인 마이스터는 온갖 불법을 종용했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을 고소하기까지 했는데요. 일단 그 임대차 계약을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농촌에서는. 만약에 쓰더라도 직불금이나 농업수당 이런 건 다 주인한테 줘야 한다 하더라고요. 저희를 그냥 노예 부리려는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여자친구에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희 여자친구인데 걔는 항상 뭐 혼자 사는 할아버지 집에 밥 해주라고. 저는 배제하고 얘 혼자 거기 찾아가야 된다고 뭐 이런 식으로 했거든. 그 마이스터라는 작자가. 32살,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다 꿈을 갖고 내려온 농촌이지만 공무원의 도움을 청해도 이거 당하는 너희가 바보 아니냐 이런 말에 절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유튜버 농촌에 남기로 했습니다. 멘탈 강한 분들 좀 많이 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대로 가면 저희 농촌은 미래가 안 보이거든요. 어쩔 수 없죠. 뭐 선택을 했으니까. 걸그룹 아이브의 멤버 안유진이 이탈리아의 한 패션쇼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백스테이지에서 있던 일에 팬들이 불편하다는 의견을 남기는 중입니다. 브랜드 총괄 디자이너인 킴 존스와 안유진의 기념 촬영 모습인데 킴 존스의 손 위치가 문제가 됐습니다. 국내 팬들은 물론 해외 K-팝 팬들까지 의견이 엇갈립니다. 손의 위치가 무례하다, 과한 스킨십이다 이런 의견도 있지만 일반적인 자세일 뿐 아무 문제가 없단 말도 적진 않습니다. 킴 존스가 남성과 결혼했었다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요. 포즈에도 문화 차이가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금융감독원이 카카오 모빌리티의 분식 회계 의혹에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최고 수준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기사와 택시 회사에게 운행 매출의 20%를 받고 업무 제휴 계약으로 약 16%를 돌려줬습니다. 금감원은 카카오가 이런 식으로 지난해 연결 매출 7,915억 원 중 3천억 원가량을 부풀렸다고 판단했습니다. 금감원은 어제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추진하고 류금선 대표 해임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사전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생활과 경제 소식을 전해드리는 순서 아침엔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경제산업부 이상화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기자 오늘 어떤 소식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 주제는 제2의 반도체라고 불리는 배터리입니다. 잘 나가던 배터리 시장이 요즘 겨울을 맞이했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동안 폭증했던 글로벌 전기차 수요가 둔화된 영향이 큽니다. 이런 상황은 캐즘이라고 불립니다. 깊은 구멍이라는 뜻인데 업계에선 첨단 기술이 대중화하기 전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수요 정체기로도 해석이 됩니다. 전 세계 고금리 고물가에 각 나라들이 보조금을 줄이고 있는 데다 중국 전기차 공습도 위협적인 상황입니다. 네, 저도 지난달에 대표 전기차인 테슬라가 우리나라에서 한 대만 팔렸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K 배터리 기업들도 좀 당황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럴 때 선택은 크게 두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를 관망하거나 미래를 대비하거나입니다. 국내 기업들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대표적인 배터리 소재 기업 포스트코 퓨처엠은 광양의 한 산업단지에 대규모 양극재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이 공장의 연간 생산 규모는 5만 톤이 넘습니다. 어제 착공식을 개최했는데요.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고객의 니즈에 적극 대응하고 차질 없이 고객의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네, 양극재라는 소재도 있다면서요. 좀 어려운 시기인데 대규모 투자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 양극재는 배터리 용량과 출력을 결정하는 핵심 소재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2030년까지 매년 양극재 100만 톤을 만드는 생산 목표를 세웠는데요. 매년 전기차 80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규모입니다. 네. 그런데 단순히 양만 늘린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광양 공장에서 만드는 양극재는 니켈 함유량이 80%가 넘는 하이 니켈입니다. K 배터리 핵심이라고 하는데 미리 고성능 전기차 시대를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배터리 소재 라인업을 탄탄하게 다지기 위해서 보급형 제품인 미드 니켈, LFP 양극재 기술 개발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수출 통제에 대비해서 흑연이나 리튬, 니켈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배터리 종합 선물 세트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근 말레이시아 배터리 공장을 찾았다고요. 다른 기업들도 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올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첫 해외 출장지가 삼성 SDI 말레이시아 공장이었습니다. 네. 삼성 SDI는 주력 제품이 배터리인데요. 올해 배터리 사업에 힘을 실겠다는 메시지로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이 시설 투자 비용을 수조 원대까지 늘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어렵다고 위축되지 말고 담대하게 투자하자. 단기 실적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과감한 도전으로 변화를 주도하자고 주문했습니다. 삼성 SDI는 스텔란티스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 등 미국 합작 공장을 건설하고 있기도 합니다. 업계에서는 완공 시점이 예정보다 빨라질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기업인들의 입을 보면 확실히 배터리 사업이 미래 먹거리다 이런 사실이 체감이 듭니다. 다른 곳들은 좀 어떤가요? 네, 연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을 오히려 내실을 다질 기회로 보고 CEO 직속으로 미래기술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차세대 2차 전지로 거론되고 있죠. 리튬황 배터리와 전고체 배터리 전구 개발 능력을 강화하고 차별적 고객 가치, 즉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제품화와 사업화에도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SK온 역시 업계 최고 대우를 내세워 R&D 인력 채용에 나섰습니다.
인력뿐 아니라 대규모 투자 유치에도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기존의 파우치형 배터리가 아닌 원통형 배터리 등 신규 아이템 출시도 준비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산업부 이상화 기자였습니다. 미국은 대선이 8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공화당에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다른 후보들을 압도하는 중인데요. 만일 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되면 미국이 사상 최대 규모의 이민자 추방 작전을 펼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일 재집권하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민자 추방 작전을 실시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We have the worst border in the history of the world. There's never been a border of any country anywhere in the world that's been like. We get the bad ones out first. They're coming in from prisons, they're coming in from jails and mental institutions.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1950년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대규모 이민자 추방 정책을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군 병력을 이용해 이주 노동자들을 대거 강제 추방했고 그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국경 통제를 내세웠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층 더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예고한 겁니다. They're poisoning the blood of our country. 재집권이 현실이 되면 과거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경 통제 정책을 설계한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 선임 보좌관도 다시 합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불법 이민자들의 범죄 수위가 높아지면서 국경과 이민자 문제는 올해 미 대선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이걸로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다음 주도 오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